442페이지의 용도 변경 찾으셨죠? 우리 교재 순서에 따라 동그라미원 건축물 용도 분류란 말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용도별 건축물 종류 찾으셨죠? 그리고 1번 보시니 단독택이란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단독택은 광해 단독택으로서 4가지 형태의 주택을 단독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가번에 협의 단독택과 나번에 다중주택. 여기 다중주택과 관련되어서는 3번 보시게 되면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인 때 다중주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흔히 하숙집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면 그 하숙집이 다중주택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 다중주택을 최대한으로 크게 만들고자 한다면 층수는 몇 개층? 3계층이고 바닥 면적 합은 330제곱미터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답은 다가구 주택 보시는데 이 다가구 주택은 흔히 상가주택을 말하게 됩니다. 1번 보시게 되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라는 말 하나 확인하시고 2번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를 다가구 주택이라 하는데 가끔 상가주택 보시게 되면 1층은 상가로 이용하고 2층, 3층, 4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 전체 층수는 4계층이지만 주거 용도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이고 최대 크기가 660제곱미터 이하라면 그것을 다가구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간이란 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소유권은 일물 일권주의가 적용된다는 것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이 단독택에 대해서는 일물 일권주의가 적용되어 일반 건축물 대장의 작성 대상이 되게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2번 공동택이라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현재 공동택은 갑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주요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의 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택 용도로 쓰는 층수가 5계층, 10계층이라고 하면 그 형태를 뭐란다? 아파트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번, 답은 보시니 연립 다세주택입니다.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이 660제곱미터 초과하고 층수가 4계층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다세주택은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계층 이하를 다세대 주택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기숙사 찾으셨죠? 그러면 잠깐 구분만 해주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적용 범위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보시고 교재 순서에 따라 건축물 관련 행위들을 함께 보고 계신데 건축행위는 시험에 나오면 다들 맞추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 푸시게 되면 좀 더 세밀한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출제되게 되면 무조건 해결하실 겁니다. 그리고 대수원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법상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대수원에 해당되는 9가지는 자주 봐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건축법은 내가 공부하면 할만합니다. 공부 안 하면 진짜 출제되는 문제를 방향 못 잡고 틀릴 수밖에 없지만 자주만 많이 봐주시게 된다면 이 건축법은 쉽게 출제되는 7문제를 다 맞추시거나 최소한 5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10문제 정도 맞추시고 건축법에서 5개, 주택법에 출제되는 7문제 중에 6문제 정도를 맞추시게 되면 합격하는 데 크게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시게 된다면 도시개발법 정도를 손대시는 게 필요하실 겁니다. 대신 세계 법률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개발법과 정비법에 대해서는 손 안 대시는 게 공법에서는 좀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국토계획법 해독수가 한 7회도까지는 가셔야 됩니다. 7회도 가시게 되면 10문제 정도 맞추실 수 있고요. 건축법 주택법에 대해서는 5회독 정도만 가시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오시게 될 겁니다. 대신 안 하고
나오는 용어가 어렵다고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으로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주시는데, 여기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 용도란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용도란 말은 쓰임새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건축물은 29개의 쓰임새, 용도로 구분하게 되는데, 특별히 건축물은 주택과 비주택으로 구분하게 되었을 때 저 주택을 크게 광의의 단독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여기 공동택은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일물 일권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한 동에는 한 여러 세대가 함께 존재하지 않습니까? 각 세대마다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세대마다 구분 소유권이 따로 인정되고 일물 일권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공동주택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광의의 단독택은 협의 단독택과 다중택, 다가구택, 그리고 남양주 시장이 살게 되는 공간 건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특별히 규모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주거 형태는 다중택과 다가구택입니다. 둘 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최대 3계층 이하이고 동당 바닥 면적 합이 330m 이하라고 하면 다중주택이고 66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그때는 다가구택으로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단독택과 관련되어 최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층수는 몇 계층이다? 3계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규모가 작다고 하면 하숙집에 해당되는 다중주택이고 규모 크다고 하면 다가구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시는데, 이 다가구택은 흔히 상가주택으로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공동택과 관련되어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인 때는 아파트입니다. 여기 아파트와 관련되어서는 동당 바닥 면적 관계없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몇 계층이냐에 따라 아파트에 해당된다는 걸 확인하시고, 만약 우리 주변에 전체 건물 크기가 10층인데 4계층만 주거 용도로 사용 중이라면 얘는 아파트는 못 되죠. 그래서 주택을 사용하는 층수가 몇 계층이냐에 따라 아파트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특별히 4계층 이하를 주거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그 크기에 따라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동당 바닥 면적합 660제곱미터를 초과한다고 하면 연립주택이고 66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다세대 주택에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T자를 적어 놓으시면서 5계층 이상을 주거용도로 사용하면 아파트, 4계층 이하라면 연립 또는 다세주택인데 동당 바닥 면적합 660 초과하면 연립, 이하일 때는 다세주택으로 각각 분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이나 근로자의 기숙사로 사용되는 용도가 있다면 저 기숙사도 공동택에 포함시킨다라는 것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얘가 해결되셔야만 부동산 학계놀이건 공법이건 중개사법이건 이러한 부분에서 주거 형태에 관한 내용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1종 근린생활설과 4번 2종 근린생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만 이번 과정에서는 안 합니다. 얘는 나중에 요약집 할 때 그때 좀 해나가시거나 문제 풀 때 해나가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면 우리 주거 생활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상가들을 근린생활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이 있다면 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것이 있다면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게 됩니다. 만약 술집이라고 하면 생활에 꼭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2종 근린생활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독서실이라고 하면 생활에 꼭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이종 근린 생활설입니다. 다만 우리가 1층에 김밥 천국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거든요. 그런 식당이라고 하면 술 판매하지 않는 식당입니다. 그런 식당에 대해서는 일종 근린 생활설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일종,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용도라고 하면 그때는 이종 근린 생활설로 구분하게 되는데, 시험에 내게 되면 근린 생활설에 관한 문제를 자주 시험에 내게 됩니다. 다만 얘는 나중에 시험 볼 때는 다들 맞추시더라고요. 저 틀린 분들 못 뵀습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정리해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용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바로 451페이지까지 가주십니다. 451페이지 찾으셨죠? 이번 시설군 분류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볼 수 있고, 양가로서 한번 용도 변경이란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교재 순서에 따라 29가지 용도는 9개 시설군으로 각각 나누는데,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등 시설군, 전기통시설군, 문화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급학시설군, 급학시설군을 기타라고 해놓습니다. 기타라고 적어 놓습니다. 앞 글자를 따게 되면 자산 전문 연교 근죽이란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TV 방송 보다 보면 각 금융기관에서 개인의 자산을 불려주겠다고 영업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큰 사기 치신 분이 보물선 가지고 사기 치신 분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보니 돈을 1,000만 원이건 1억 맡기면 5달 만에 얘를 2배를 부여준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가 직접 하면 되지 왜 사람들 돈을 끌어들여서 투자시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바 넘어가시면 그러실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을 전문적으로 불려주겠다 그런 광고를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금융기관에는 영업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업팀원에게는 일정한 교육을 시켜 경제 동향이나 또는 세제 개편과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자가 성은 근씨이고 이름은 죽이라고 기억해 주신다면 자산 전문 연교 근죽이란 말을 어느 정도 잡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시설로서 자동차 정비 공장이나 자동차 운전 학원 등이 있다면 여기에 해당되게 되고, 산업 등의 시설군은 2차 산업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전기 통신 시설군, 발전소와 방송국이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문화 집회 시설군, 영업 시설군, 교육 복지 시설군, 근린 생활 시설군, 주거 업무 시설군, 기타 시설군. 여기 기타 시설군은 온실, 축사에 해당되는 것을 동물, 식물 관련 시설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그것을 기타 시설군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잠깐 봐놓습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라는 것 이해되시고, 산업 등의 시설군은 운수시설과 창고시설, 공장 이러한 것이라면 2차 산업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전기 통신시설군 외우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방송통신시설과 발전시설이라는 것 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집회시설군이라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유락시설, 관광, 숙박시설. 얘는 시험 볼 때까지 지금부터 할 필요는 그래 해놓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거 가지고 나오게 될 겁니다. 문종 위관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세종대왕 아드님이 누구이십니까? 갑자기 국사 시간은 다들 싫어하는 시간이었는데, 단종의 아버지는 문종이지 않습니까? 그냥 문종이라 생각하고 그냥 위관이라 했습니다. 그냥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시설군과 관련되어서는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다중생활시설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영업시설군은 뭔가 파는 곳이죠. 다이소라고 하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시다면, 다이소라고 하는 것 들어보신 적 있다면 그 다이소에서는 다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한 운숙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영업시설구는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뭐다? 답한 운숙입니다. 다판 운숙. 고시원에 해당되는 다중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총 4가지가 영업시설군에 속한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시설군을 보시면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얘는 시험 볼 때까지 노교수의 야. 그래서 우리 야놀자라고 하는 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대학 같은 경우는 노교소가 A시고 노교소의 야 그렇게 정리해 주시는데 여기 노유자 시설과 교육연구시설, 학교나 도서관 등이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련시설, 의료시설, 야영장시설.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교육복지시설군에는 노교수의 야 이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작년에 시험에 냈지만 이 용도 변경은 또 시험에 나올 테마입니다. 한 번 내면 연속해서 2번은 나오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군에는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을 두게 되는데 영업시설군에 포함된 다중생활시설은 제외시킨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주거 업무시설군은 광해 단독택과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군사시설을 주거 업무시설군이라 하고 그 밖의 시설군, 기타 시설군에는 동물, 식물 관련 시설로서 축사, 온실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자산 전문 연구 근주기 9가지는 건축물의 안전을 기준으로 배열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안전 기준에 따라 평당 건축 공사 비용이 다른데 여기 기타 시설군에 해당되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평당 80만 원 정도면 공사 지불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거 업무시설군에 해당되는 주택이나 공동택을 만들게 된다면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한 아파트에 대한 표준 단가가 평당 440만 원 정도이거든요. 그리고 빌라라고 하면 대충 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면 평당 건축비가 나오게 됩니다. 반면 근린생활시설은 이러한 용도와 달리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죠. 단독택이나 공택이라면 한 세대 3명 또는 4명이 이용하게 되는데 식당이라면 하루에 100명, 200명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공사 비용이 계산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공사 비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 이쪽을 건축 안전 기준이 높은 상위 시설군이라 하고 그 반대 상황이라면 이쪽은 건축 안전 기준이 낮은 하위 시설군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외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여러 번 하실 거죠. 대신 한 번 듣고 2번째 들을 때는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계속 반복해 보시게 되면 시험 나올 게 어느 정도 뻔히 정해지게 되거든요. 일단 한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용도 변경입니다. 용도 변경이란 건축의 사용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의 용도 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만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잠깐 이렇게 봐주십니다. 여기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주변에 건물을 새로 건축하고자 한다면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받아야 되고 건축물을 크게 고치고자 하면 대손에 관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행위와 대손행위에 대해서는 허가 받은 때만 할 수 있고 이렇게 건축, 대손 행위를 허가 대상하고 있는 것은 안전에 관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허가 대상으로 정해 놓게 됩니다. 이러한 건축 공사나 대손에 관한 공사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허가받은 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코자 사용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 사용 승인은 누가 하겠습니까?
내준 사람이 허가받은 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코자 사용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 승인 시에 최초 건축물의 사용 목적이 있는데 그 사용 목적과 달리 건축물을 사용했다면 이를 용도 변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가끔 등산하시다 보면 등산로 주변에 외관은 단독택인데 식당으로 바꿔 사용하는 건물 보신 적 있죠? 그러면 애초에 지어진 최초 목적과 달리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용도 변경과 관련된 일정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협의의 단독택에 해당되는 주거 업무 설군으로 사용하던 것을 식당으로 바꿔 사용하게 되면 근린 생활 설군으로 바꿔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저 단독택을 박물관 등으로 바꿔 사용하고자 한다면, 또는 전시장으로 바꿔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 전시장은 바로 문화집회시설이거든요. 문화집회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안전상의 문제가 크게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3명, 4명 이용하던 용도에서 100명, 200명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바꿔 사용하고자 한다면 안전상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용도 변경 시에는 시, 군, 구청장에게 용도 변경에 대한 허가, 용도 변경에 대한 신고, 또는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건축물 대장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군 구청장이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고 시군구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물 대장은 일물 일권주의가 적용되게 되면 일반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구분 소유권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경우는 집합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파트나 우리 학원이 있는 상가 건물은 건물 전체가 소유권이 하나이다,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학원 같은 건물은 사용 승인 받은 때 집합 건축물 대장의 작성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 대장은 누가 만든다? 시군 구청장이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 변경은 공사 도중, 건축 허가 받은 때부터 사용 승인 받는 데까지를 공사 중이라 표현하고, 저 사용 승인 이후에는 공사 더 이상 안 하겠죠. 그 사용 승인 이후의 절차를 사용 중이라 표현하며 얘를 유지 관리라 표현하게 되는데, 저 유지 관리 도중에 건축의 사용 목적이 달라졌다고 하면 현재 사용 승인 받은 모든 건축물에는 뭐가 만들어집니까? 건축물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건축물의 사용 목적이 달라졌다고 하면 대장을 관장하고 있는 시군구청장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용도 변경은 공사 중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공사 다 끝나고 유지 관리 도중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조금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건축물 대장을 관장하고 있는 시군구청장이 관할 관청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단독택에서 식당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한 것이죠. 쉽게 변경하게 한다,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다.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허가받고 용도 변경하도록 되어 있고, 반대로 교육복지시설군에 해당되는 종합병원에서 얘를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업무시설에 해당되게 됩니다. 업무시설은 주거 업무시설군에 포함되는 용도로서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그때는 안전상의 문제가 크게 없기 때문에 신고하고 용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용도 변경할 수 있다. 거기까지만 일단 잡아놓습니다. 교재 잠깐 보십니다.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시, 특도,
특시특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박스에 1번 보게 되면 허가 대상입니다. 건축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하위 설군에서 상위 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면 허가 대상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신고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3번은 그냥 주만 쳐놓습니다. 건축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 차시였죠. 그리고 같은 시설군 안에 같은 시설군 추천없습니다. 용도 변경하려는 자는 시군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거기까지만 일단 봐놓습니다. 단서는 한 5월달이나 7월달에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교육복지설군은 무엇이다? 예, 노교수의 야입니다. 노교수의 야입니다. 그러면 의료시설에 해당되는 병원을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는 도서관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죠. 이런 용도 변경이라면 같은 시설군의 용도 변경으로서 시설군이 서로 같습니다. 시설군 서로 다르다고 하면 상위 설군으로 용도 변경할 때는 허가, 그 반대의 경우는 신고 절차를 거쳐 용도 변경할 수 있는데 같은 시설군이라면 안전상의 문제가 같다는 이야기거든요. 만약 이런 경우라고 하면 건축물 대장에는 의료시설이라 적혀있던 것을 이제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는 도서관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한다면 교육연구시설로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을 바꿔달라 요구해야 되죠. 그래서 같은 시설군의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 대상이 되게 됩니다. 취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거기까지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4번, 5번 묶어만 넣습니다. 4번, 5번은 묶어만 주십니다. 사용 승인 받아야 하는 경우, 그리고 건축물 설계에 관한 규정 준용. 4번, 5번은 천천히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단부의 적용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지키십니다. 아주 간혹 시험에 한번 나오는데 20년에 한번 나오는 것은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게 정신 건강에 편합니다. 그리고 옆에 기타 적용의 특례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454페이지 보시게 되면 용어 정의 찾으셨죠. 우선 1번 지하층 찾았습니까? 지하층은 건축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로서 동그래 놓습니다.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거기까지만 봐놓습니다. 지금은 좀 힘들어 하시겠지만 시간 지나시면 아주 편하게 해결되십니다.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도를 따라 조성된 대지에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건물 한 개층이 지표면 아래 존재했을 때 얘는 지하층이고 건물 한 개층이 지상에 노출되었다면 지상층인데 간혹 반지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반지와 관련되어 우리가 발을 밟게 되는 바닥은 종이장처럼 얇게 만들어진다, 두껍게 안전하게 만들어진다. 지금 5층 바닥은 두껍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종이장처럼 얇게 만들어 놓게 된다고 하면 무거운 물건을 쌓아 놓게 되었을 때 그 바닥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어느 정도의 두께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6층 올라가게 되면 6층에도 바닥 두껍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5층 바닥 발 올려놓는 부분이 바닥 윗면이거든요. 그리고 6층에 발을 올려놓는 부분이 바닥 윗면입니다. 바닥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윗면까지를 층곡, 층 높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바닥은 두껍게 만들어진다? 얇게 만들어진다? 두껍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지표면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만약 1m이고 저 층고가 만약 4m라고 하면 이 반지하는 지상층이지 지하층이 아닙니다. 지하층은 방의 바닥의 지표면 아래 있는 경우로서 지표면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그래서 저 평균 높이가 2m, 3m라고 하면 그러한 반지하는 지하층이 되게 됩니다. 취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건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존재한다고 지하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표면으로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고의 층 높이의 얼마? 2분의 1 이상 확보되었을 때 지하층이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처음만 힘듭니다. 대신 이걸 두 번만 돌고 나면 건축법에서 웬만한 건 다 맞추실 겁니다. 처음만 힘듭니다. 작년에도 하신 분은 다들 맞추시더라고요. 재작년에도 그냥 따라만 오시면 이 건축법과 주택법은 아주 쉽습니다. 한 3번만 정도 하시면, 3번만 듣고 나시면 그때부터는 별거 아닌 거 또 열심히 한다고 저를 안타깝게 쳐다보십니다. 처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하층과 관련되어서는 그 범위까지만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실 지나가십니다. 3번 주요 구조 찾으셨죠?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내력부부터 주계단까지 가로양습니다. 여기 주요 구조부는 건축의 중요한 구조를 말합니다. 건물의 뼈대, 골격을 형성하는 것이 있다면 뭐라 한다? 주요 구조부가 되게 됩니다. 다만 사입 기둥과 최하층 바닥 추천없습니다. 등은 제외한다. 중간 것 다 필요 없고 제외한다. 거기까지 봐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내력벽 이해되십니까? 건물은 많은 무게가 나가는데 그 무게를 지탱하기 위한 수직 구조로 기둥과 내력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끝에 양쪽 끝에 창문 없는 벽면이 있다면 걔를 뭐라 한다? 내력벽이라 하고, 기둥은 우리 강의실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수평 구조입니까? 수직 구조입니까? 수직 구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닥 지금 밟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바닥은 부실하게 만들게 되면 큰 인명사고 발생할 수 있죠.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들보라는 것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대들보는 수평 구조이다, 수직 구조이다. 수평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하 주차장 내려가게 되면 천장 구조가 없기 때문에 위층 바닥에 붙어 돌출되어 있는 수평 구조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보드는 기둥과 연결되어 있는데 위층 바닥 무게를 저 기둥에 잘 전달시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수평 구조물을 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안전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십니다. 지붕이 주요 구조입니까? 지붕 틀이 주요 구조입니까? 지붕 틀이. 그런데 우리 이 건축법이 만들어진 시점은 1962년도입니다. 1962년도에는 지붕이 다 이런 형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 지붕 외관 잡아주게 되는 목 구조물이 있다고 하면 그걸 지붕 틀이라 하고, 이 하나하나를 주요 구조부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지붕 틀을 조정하게 되면 사각형의 지붕이 팔각정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미관과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저 지붕 틀을 주요 구조부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주계단이라고 하면, 만약 이 건물에 화재 발생하게 되면 나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건물 밖으로 탈출한다? 계단 이용해서 탈출한다. 계단 이용하는 게 더 나으시죠. 그러면 그 화재 발생 시에 계단은 화재와 관련된 안전상의 주요한 구조이죠. 주계단은 주요 구조부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최하층 바닥은 최하층 바닥 밑은 바로 땅이거든요. 주저앉을 일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가 못 된다라는 것만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4번 리모델링 중요한 개념입니다. 작년에 개정되었는데 작년에 안 나왔거든요. 올해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건축법상 리모델링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수선 동그라미, 일부 증축 동그라미, 개축 동그라미. 그래서 현재 리모델링은 대수선하거나 건축물 일부를 증축, 개축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종전과 달리 개축이란 개념이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만약 개축 대신 재축이란 말 들어가게 되면 바로 틀립니다. 우리 시험은 좀 치사하지만 단어 하나 바꾸어서 틀린 줄 만들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의 본질은 대수선, 증축, 개축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5번 건축 관계자와 관련되어 건축주 그냥 지나가시고 설계자 지나가시고 공사 감리자라는 말 찰 수 있죠.
그래서 이 공사감리자는 설계 도면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한 자를 말한다.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행이란 말과 시공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민법 공부하시면서 도급 공부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도급 내가 공사 맡기게 되면 도급인이고 공사 받는 사람이 있다면 수급인인데 그걸 공법에서 이야기하면 시행자와 시행인 시공자입니다. 만약 수급인이라면 바로 시공자를 말하는 것이고 도급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시행자. 그 시행자를 건축법에서는 건축주라 표현하게 됩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옆에 페이지 보시면 설계도서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내화 구조, 방화 구조 이런 것 알면 정신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시고 9번 부속 구조물 찾으셨죠? 여기 부속 구조물은 주종 관계라고만 이해해 주십시오. 같은 대지 안에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주된 건축물 추놓습니다. 분리 동일해 놓습니다. 부속 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을 한다. 얘는 종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 규모의 식당을 방문하게 되면 대전에 식당 건물을 두고 이 건물에 분리되어 주차장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대지 안에 만들어진 저 주차장은 부속 건축물인데 만약 지하층을 주차장 사용하게 되면 분리된 것입니까?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까? 함께 존재한다면 얘는 부속 건축물이 아니라 부속 용도일 뿐입니다. 그리고 장사가 워낙 잘 되다 보면 길 건너편에 주차장을 따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부속 건축물이 아닙니다. 같은 대지 안에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는 부속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부속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반드시 같은 대지, 동일한 대지 안에 존재하는 데만 부속 건축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박혀놓습니다. 만약 같은 대지란 말 쓰지 않고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는 부속 용도의 건축물을 부속 건축물이 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같은 대지란 말이 함께 전제되었을 때만 부속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되게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부속 구조물이란 말 찾으셨죠? 부속 구조물이란 말 찾았습니다. 얘는 주요 구조부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속 구조물은 건설의 안전, 기능, 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설에 추가로 설치하는 급기, 배기를 위한 환기구를 말한다. 환기구 동그래 놓습니다. 가끔 우리 아파트 옥상 보시면 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한 바람 불면 돌아가는 환기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얘를 환기구라 표현하고 그 환기구를 뭐라 한다? 부속 구조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방금 보셨던 환기구와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시험에 워낙 잘 나옵니다. 그리고 11 부속 용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12 발코니 찾으셨죠? 여기 발코니는 건축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외벽 동그래 놓습니다.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 동그래 놓습니다. 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거실, 침실, 창고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거기까지만 확인해 놓습니다. 잠깐 이해만 해 놓습니다. 도를 따라 대지의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이 대지 자체를 전망 휴식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얘를 테라스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 건축하다 보면 아래층의 건축 면적과 위층 건축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전원 주택이라면 아래층을 한 30평 정도 하고 2층을 20평 정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이에 10평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이러한 공간을 전망 휴식 공간을 사용하게 되면 얘를 베란다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 외벽에 돌출된 구조를 두고 유리창 등으로 샤시해서 주택 내부 공간처럼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얘를
발코니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코니는 건축물 외벽에 일부러 만들어 놓은 공간이죠. 그래서 부가적으로 설치한 공간을 발코니라 표현하고, 간혹 아파트에 대한 발코니를 침실, 거실로 확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다고 하면 그 아파트는 무엇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주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의 발코니에 대해서만 거실, 침실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베란다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대신 우리가 집에 돌아가시면 이 부분을 발코니라 하십니까? 베란다라 표현하십니까? 베란다를 표현하시는데, 그것은 일본에서 용어를 좀 수입하다 보니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정확하게는 발코니로 파악하시고 얘가 베란다에 해당되게 됩니다. 예전에 국어 시간 때 홍길동전 한번 공부하셨다면 홍길동이 가끔 하는 말이 호용호부 못하고 아버지를 부지 못하고 그래서 슬프다 하셨는데, 집에 돌아가시면 얘는 그냥 가족들과 함께 베란다를 하셔야 되지 발코니라 부르시면 안 됩니다. 오랜만에 공부하러 나갔더니 사람 달라졌다고, 사람 바뀌었다고, 그런 이상한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과거 국어 시간에 느끼지 못하는 감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주택에 설치한 발코니에 대해서만 거실, 침실 등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잡아놓으시고, 우리 학원에도 발코니 있거든요. 학원 발코니는 창고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법에 허용하고 있는 것은 주택인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것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13 고층 건축물과 14 초고층 건축물, 15 준초고층 건축물을 각각 볼 수 있습니다. 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보통 비주택의 경우는 층고가 4m입니다. 주택의 경우는 층고가 3m입니다. 그러면 4m 곱하기 30 하면 120 나오죠. 그래서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의 건축물은 뭐라 한다? 고층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30층 이상 건축물 중에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이 각각 존재하는데,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동그래 놓습니다. 높이는 4 곱하기 50 하면 200 이상인 것을 초고층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준초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이지만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특정 법률 용어에 준이란 말이 붙게 되면 뒤에 나오는 단어는 긍정하는 것이었습니까? 부정하는 것이었습니까? 부정. 그래서 법률 행위와 비교되는 준 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 아니란 이야기죠. 그러면 준 초고층 건축물이라면 초고층 건축물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고층 건축물 중에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준초고층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만약 40층짜리 건물이 있다면 얘는 고층 건축물이지만 50층은 안 되지 않습니까? 얘를 준초고층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옥 필요 없습니다. 특별건축구역 필요 없고 유지 관리 차시였죠. 건축의 유지 관리란 건축의 소유자 등이 사용 승인된 사용 승인 동그래 놓습니다. 건축의 대지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멸실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건물은 공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공사는 건축 허가받은 때부터 공사 끝나는 때인 사용 승인 받은 때를 공사 기간이라 하고, 그 공사 완료되는 것을 확인하는 시점이 사용 승인이거든요. 그 사용 승인부터 언제까지? 철거입니까? 멸실입니까? 철거입니까? 멸실입니까?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것을 유지 관리라 하고, 이 유지 관리 기간 중에는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소유자가. 만약 건축 허가 받고 사용 승인 받는 때 발생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해결해야 되지만, 공사 다 끝난 상태에는 누가? 소유자가 해결해야 되죠. 그렇게만 이해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20번 다중이용 건축물은 작년에 시험에 냈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26회 때인가 27회 때 시험에 한번 출제했습니다. 30회 시험인 올해는 나온다, 안 나온다? 역시 촉이 좋으십니다. 여기 다중이용 건축물은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다중 이용 건축물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5천이란 말만 하나 확인하시고 그리고 16층 이상이라는 말을 확인해 놓습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 없습니다. 그리고 준 다중 이용 건축물은 다중 이용 건축물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1000 이상일 때 준 다중 이용 건축물로 분류한다. 그렇게만 파악하시는데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특수 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끼는 쪽으로. 그리고 잠깐 쉬셨다가 4절부터 해 나가십니다.